네가 좋아. 뭐라고?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다 좋아. 나한테 틱틱거리는 것도 좋고, 가끔 나한테 농담 던지면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나. 농담할 때 어조 네 웃음소리, 살짝 째려보는 듯한 눈, 작고 하얀 손. 손잡고 싶다. 그리고 말도 안 돼. 나도 좋아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책방골의 골키퍼 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의 첫 작품 고백 루프를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과 퀴어 SF 소설을 적당하게 쓰고 있는 전삼혜라고 합니다. 이 작품집에는 솔로 플레이는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꿀좋다를 기획하면서 출판사에 제안 메일을 보냈을 때 좀 콕 집어서 두 분을 모셔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금 사심도 있었고 이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희 셋이 만났던 이력이 있긴 있어요. 어렸을 때 문장 글진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잠깐 만났었던 기억이 있어서 약간 그런 인연을 토대로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셔봤고요. 비슷한 나이대에 현재 페미니즘이나 퀴어 이야기를 하는 작가님이라는 점에서도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질문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가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엔솔로지 제안은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받고 나서 든 생각은 조금 사실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오픈리 퀴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퀴어 소설을 쓰는 퀴어 엔솔로지를 쓰는 작가로 제가 나서도 될까요?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안절부절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네. 박서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메일로 받았었던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였던가 청탁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도 엔솔로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엔솔로지 제안이 특히 또 재밌는 그 주제로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망설일 거 있나 바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뭐 별로 망설임 없이 저 지금 제가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어쨌든 퀴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등장인물로 했든 아니면 주제 자체를 퀴어에 관련된 주제로 썼든 간에 해서 계속 써왔던 분들이라서 이 리스트에 걸린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했고 사실 여기에 실린 분들 중에 저희가 꿀좋다로 이미 초대를 드렸던 분이 좀 많아요. 김현 작가님도 그렇고 이종선 작가님도 그렇고 뭐 최진영 작가님도 그렇고 다 한 번씩 모셔서 이 한국 문학에서 퀴어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다 꿀좋다를 한 번쯤은 거치게 되어 있고 다 이거 읽는 분이 저거 읽고 저 엔솔로지 읽는 분이 이 엔솔로지도 읽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 QQ에서 나온 단편선도 읽으신 분 계세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근데 엔솔로지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세이브 원고를 좀 쟁여두는 작가님들이 있고 이제 마감이 오면은 이제 뇌를 이제 뽑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줄거리 자체를 원래 좀 마음에 두고 있던 줄거리였나요? 아니면 청탁을 받고 새로 좀 구축해 나가는 얘기였나요? 박서련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청탁을 받고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장르적인 이야기를 섞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는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소설의 시작이 어땠는가를 떠올려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었던 대사랄지 서술이랄지가 너는 그 초딩 때부터 별명이 김돼지인 기분 같은 거 모르잖아. 신학기가 돌아왔을 때 반에서 제발 나보다 한 명만 더 뚱뚱해라 라고 비는 기분 같은 거 모를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그냥 보통의 콤플렉스가 있는 청소년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근데 얘가 되게 귀여운 사랑을 해야 되는 설정이 그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굴려갔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까지 전작을 보면은 뭐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현실 세계에 발을 두는 작품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최국녀 강주름도 실제 역사적 맥락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루프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요새 읽으셨던 뭐 웹소설 같은 게 영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요. 그 생각이 왜 끼어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루프물이 됐지라는 생각.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나버려서 그리고 그 루프라는 것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아 이러면 다른 작가님들하고 아마 안 겹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다른 작가님 글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삼회 작가님?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퀴어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섹슈얼이에요. 근데 바이섹슈얼은 사실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거치는 그 마음의 그게 많단 말이에요. 1. 아, 저 사람이 헤테로면 어쩌지? 헤테로면 나랑 안 만나겠지. 2. 혹시 레즈비언인데 바이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지? 3. 바이인데 여자 애인이랑 남자 애인이 있으면 어떠지? 이런 단계를 전부 통과한 분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저는 내내 여성을 짝사랑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짝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반쯤은. 그래서 다른 분들의 작품을 읽고 아 다들 연애소설 너무 잘 쓰신다. 난 가상의 연애를 창조하느라 힘들었던 내 마음 무엇. 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현실감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옆에 살았거든요. 남야공학 고등학교였는데 하교할 때 우르르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 시대에 굉장히 버팔로 물소떼가 지축을 울리며 달려가던 제 고3 때 급식 직전 상황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그대로 애들한테 있으면서도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밥 사주고 싶고 언니한테 말만 해. 언니가 진짜 언니 카드에 한도를 생각하면 뭐든 다 해줄게 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너무 나도 너무 좋았어요. 그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본 것들이 어쨌든 작품에 녹아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고등학교 옆에 있다는 그 설정 지금 현재의 설정상 되게 그게 많이 들어가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정문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신분증은 내라고 하고 방문 목적을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학교 시간에 버팔로 때처럼 뛰어나오는 고등학생들밖에 없어요. 물론 떡볶이집에서도 자주 만나긴 하지만 뭐 에너지를 보고 있는 건 아니. 그런 에너지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에너지도 자주 못 보는 게 애들은 한 4시에 하교하고 나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으니까. 맞아요. 슬픈 얘기다. 저도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등하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전엔 정말 버팔로 물소떼라는 게 딱 맞는 게 약간 그 10대만의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버거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작가님들 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작가님들 글 겹칠까봐 걱정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쓴 사람 입장에서 겹칠까만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 너무 진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뭔가 이거 청소년들만 보기에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거 되게 뭔가 약간 차별적인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여기에도 다 성인분들이 와 계신 것 같고 해서 성인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사랑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제 마음이랑 제일 가깝게 여겨졌었던 건 아무래도 이종산 작가님의 사랑보다 대단한 너가 제일 뭔가 제 마음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었고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좀 여기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이거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이건 스타일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율 작가님의 스틸 앤 슛. 이렇게 뭐가 좋았다라고 꼽고 보니까 근데 다른 분들 작품은 그렇지 않았다 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약간 취향 문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까 청소년만 읽기는 아깝다 뭐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청소년 문학 혹은 뭐 영어덜트 문학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학 혹은 10대 영어덜트 문학 같은 것에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10대들이 등장하는 소설 혹은 10대를 위한 독자층을 10대로 상정한 문학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청소년 문학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퀴어 로맨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엔솔로지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도 로맨스가 사람들이 상상을 잘 안 하고 퀴어도 로맨스를 잘 상상을 안 하는 어떤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은 최근에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여중인가 여고였나는데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 목이 너무 섹시하게 보여서 안 된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좀 어안이 약간 터지는 기사긴 했는데 그만큼 10대를 어떤 섹슈얼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10대가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퀴어 로맨스를 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두 가지 장벽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둘 다 너무 성적 대상이면서 너무 성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물론 없다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질문상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에 알게 모르게 있는 룰이 19금신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그걸 그냥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퀴어를 그렇게 성적 대상,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생활에 도통한 사람들로 칭하면서 막상 내 주변에 퀴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웃겼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트위터에도 한 얘기긴 한데 어느 날 하루는 뭔가의 숙제로 제가 다니는 동선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어느 역에서 몇 번 열차를 타고 내려서 환승을 해서 또 어느 몇 번 칸에 앉았다가 어느 가게를 들려서 어디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만났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있었을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에게 당신은 오늘 퀴어와 같은 차를 탔고 퀴어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머나 세상에나 깜짝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메모하다가 너무 웃기지만 통쾌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 자리에 퀴어가 나만 있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말 사람들의 눈길과 시선이라는 게 참
특이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씁쓸하기도 했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여학교였는데 교칙에 연애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약간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교회 아침이야 뭐야? 2반 세대, 소위 말하는 그 칼머리 세대보다 조금 늦게 고등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란 무엇인가? 우리 학교 내에서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여자와 여자끼리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다른 학교 여자와 하는 것은 괜찮나? 다른 학교 남자는 괜찮나? 그러면은 연애가 아닌 뭐 그냥 우리 애들끼리 뭐 결혼을 하면 괜찮은 것인가? 혼인 서약서를 쓰고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우리끼리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서로 사귀지도 않으면서 제 친구와 쓸데없이 진지하게 나누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약간 정말 현실에서는 사실 저는 거의 모두가 퀴어다라는 약간 범퀴어론 이런 걸 밀고 있는데 현실에선 너무 당연하게 퀴어 성애가 있고 모두가 퀴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작품에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뭔가 자기 검열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뭔가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있긴 했죠. 저는 사실 이걸 내고 그러니까 저는 동명이인이 없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모든 사생활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카톡 프사를 이 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언니가 갑자기 4월이었거든요. 고난주간이라면서 주님의 좋은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나는 게 이게 아우팅의 두려움을 또 겪는구나 내가.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기 있는 퀴어가 한 사람 제가 만난 퀴어가 아닌 그냥 어디에나 있는 한 사람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특정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거는 자기 검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윤리성이죠.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말자. 독자가 이걸 읽고 이건 정말 나도 겪은 일이고 나 같은 얘기다 라고 하는 것과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님은 왜 내 세상을 저는 여자 애인이 없었지만 너는 왜 나랑 사귀었던 연애사를 소설을 구구절절 쓰고 난리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걸 토대로 좀 문학장에서 뭐 사소설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퀴어도 아닌데 퀴어의 서사를 훔쳤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약간 비퀴어 대 퀴어식으로 나뉜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범퀴어론자로서 사실 모든 헤테로와 이성애자들도 사실 퀴어의 범주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사실 그분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다수자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성애를 비성소수자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소수자의 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주저리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이제 그 헤테로 여성 이성애자 분이 헤테로 이성애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지금 한남의 시대에 이성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힘들지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왠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치 이성애자 사는 거 힘들지 힘든데 좀 열이 받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퀴어랑 비퀴어를 좀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너희도 성소수자 해라. 우리 모두 성소수자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스펙트럼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해시태그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해시태그는 뭐 자기한테 수십 개의 해시태그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어차피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해시태그를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냥 소수자이자 개인일 뿐이라고. 네. 퀴어 비퀴어 나누지 말자라는 그 말에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네. 박설현 작가님은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박설현 작가님은 쓰면서 어땠나요? 뭔가 내가 이것만큼은 좀 여기서 드러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쓰면서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은 청탁 메일을 받을 때 청소년 소설이니만큼 노골적인 성애 묘사는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 완곡한 그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섹스 얘기를 해야지 사랑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늘 섹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래 의식해두면 좋겠지만 뭐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조항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썼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제가 너무 생각이 없나 봐요. 너무 재밌고 신나기만 했어요, 쓰면서. 어떤 점이 그렇게 신나셨나요? 아니, 내가 시간이 그 흘러가는 것 자체가 아 이거 빨리 다 써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쓰고 나서 왜 주변에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뭐 출판사에 보내기도 하지만 주변에 혹시 반응 같은 게 있었나요? 주변에서 다들 그 귀엽다고 해주셨죠. 귀여운 로맨스고 이건 그냥 그 누가 봐도 귀엽다, 누가 봐도 재밌다라고 약간 제 길을 살려주려고만 한 건 아니겠지 싶게 그렇게 믿고 싶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팀장님께서도 귀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아니라 작품을 귀엽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초면이에요. 팀장님하고 코로나 시대에 일을 하느라고 팀장님하고 오늘 처음으로 뵙고 육성도 오늘 처음 듣고 인사를 그 처음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저한테 귀엽다고 하셨을 리는 없고 작품이 귀엽다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제 주변의 독자분들이 보시고 귀엽다고 해주실 때마다 마치 나처럼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니 방금 말해버렸잖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지만 학교 축제에서 밴드부의 그 인기 많은 여자애가 난 마이크에 대고 네가 좋아! 라고 하면서 그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는 씬을 보고 소시적에 약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로맨스를 꿈꿔보다 양손에 볼을 들고 꺄! 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그쵸. 네, 전형성이 몇 개 있죠. 밴드부랑 뭐 기타, 농부부, 배구부, 뭐 운동하시는 분들 주로 클럽 활동에서 싹트는 로맨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냥 공부만 해도 멋있는 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뭔가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해야지 그분의 매력이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뭔가 소재를 역시 사랑은 클럽에서 활동해서 싹트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사실상 사랑이 싹트려면 뭔가 같이 클럽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조별과제라도 같이 해야죠. 그렇죠. 조별과제라도 같이 하고 같은 반이어서는 그렇게 로맨스가 싹트질 않는 것 같아요. 10대 때 있었나? 모르겠네요. 같은 반 여자애들은 약간 연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깍두기성 인간이라서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는 친절한 동료들의 느낌이 강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반은 우리 가족 같고 옆 반은 약간 남 같은 그런 느낌. 가족 안에서는 로맨스가 성립하지 아니 가족끼리 어떻게 뽀뽀도 그렇습니까? 그래, 가족끼리 왜 그래?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우리 반에 내 취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어찌됐든 같은 반에서도 할 사람은 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내가 몰랐지 누군가 했겠지. 우리 빼고
어쩐지 우리 반이 홀수더라. 약간 눈먼 면만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그렇죠. 좀 씁쓸해지네요. 우리는 왜 10대 때 그런 풋풋하고 귀엽고 멋있는 로맨스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였죠. 이제 문장 글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어떤 사이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 글을 올리고 그러면 주별로 장원을 뽑고 이제 월별로 장원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글쓰기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볼 때는 10대 때부터 우리는 다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때 내가 뭘 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를 되짚어서 근 10 몇 년 전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쓰게 했던 걸까요? 쓰고 싶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는 악기를 하고 무용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집안 사정이 딱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일 가성비 안 드는 게 도서관에서 이제 무료로 공급해주는 책을 와르르 빌려다가 읽고 야자 시간에 뭐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면은 딴짓이라고 혼나지만 글을 쓰면은 내가 노트 필기를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굉장히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자기 표현 방식이라 글을 썼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운이 좀 좋아서 오래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닐까요? 서른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순수한 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건 뭐가 순수하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소설을 쓴다는 건 너무나 순수하고 신적인 일이라는 믿음이 늘 있었어요. 10대 시절에. 그래서 왜냐하면 세계를 만드는 일이고 그 세계 안에서 인물들을 움직여서 그 내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소설가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신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요? 네, 지금 그냥 소설 씁니다. 근데 내 또래 소설 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완전하지 않은 세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세계도 괜찮으니까 그럼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약간 나쁜 말이 나오는데 얘네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틴을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뭔가 선하고 순수하지만은 않은 반가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선하고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걸 보니 제가 지금 말실수를 약간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MP3 받고 싶어가지고 썼었어요. 그때 월장원하면 MP3 줬었거든요. 100일장에선 다 이제 장원장만 이제 발표하고 보여주니까 어쨌든 나는 장원장이 아니면 내가 진 거잖아요. 근데 글틴에서는 이제 자유 게시판식으로 막 올리니까 그러니까 지는 글도 써도 돼. 지는 글도 표현해도 돼. 장원 못하면 뭐 할 거 어때? 또 하면 되지. 약간 그런 무한 리트라이의 기회. 맞아. 근데 하필 그렇게 소설을 쓰고 이제 글을 쓰면서 20대가 되고 이제 두 분은 어쨌든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문창과라든지 어떤 전문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10대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혹은 청소년 문학을 쓰고 싶다, 영어덜트 문학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건 어떤 연유에 있었을까요? 대학 문창과를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딴 데를 가지 그랬니? 약간 그때는 거기밖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글마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19살의 그 치기 어린 수시 원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른이 되면 저는 뭔가 20살이 되면 바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뭐 화장도 자동으로 잘하게 되고 옷도 막 멋있게 입게 되고 근데 저는
어른이 되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드티 쪼가리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화장도 할 줄 모르고 물론 지금도 할 줄 몰라요. 그건 제가 약간 색약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 어른들은 뭐 살지? 뭐 어른답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친구가 없어서 그래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른의 삶을 저는 잘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10대는 누구나 지나왔고 그리고 다행히 또 누구에게나 지나갈 흑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고 그나마 즐거운 시간을 잠시 가지는 글을 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의 정신연령과 여러 가지 지식은 10대에 걸맞다. 지금 10대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해요. 10대 이후로 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로 정정하겠습니다. 35인데 모르겠어요. 나는 어른인가? 딱히? 어른을 정의한다면 뭘까요?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거면 어른이 맞는데 그냥 어른이 하면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그 많은 것들에서 약간 도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10대 때 집안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10대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쓰는 얘기라기보단 그때 너한테 야, 너 커서 이런 거 쓴다. 야, 너도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죠. 급식이 무상급식이 아니었을 때 급식비를 못 냈으니까. 그래서 야, 너도 먹고 살 수 있어. 야, 너도 먹고 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과거에 제 자신에게 던지는 하리보 젤리 봉지같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소련 작가님은 죄송합니다. 네, 어떠세요? 또 뭐 더 얘기하실까요? 바로 뒤에 이렇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써놓고 10대에게 약간 이렇게 시혜심을 베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영어 덜트 문학을 쓰고 싶다 혹은 쓰게 된 계기 같은 걸 질문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아니 되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게 약간 또래 집단에서 이 세대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20대, 10대, 30대가 돼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이쯤이면 어떤 스킬이 자동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또래 집단으로부터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걸 가르쳐줄 또래 집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제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친구를 못 사귄 책임이죠. 역시나. 근데 그래서 저도 제가 어른이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모먼트가 되게 최근에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나 내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어느샌가 신청을 해놨고 빠져나가 있는 걸 보고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아까 글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글틴에서 그때 전국에 글 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었던 기억이 저한테 되게 제 인생의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때에 약간 제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말뚝 같은 걸 좀 박아놓은 경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 그때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또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어른이 되지 못하고 글 쓰는 청소년들 곁을 맴돌면서 막 가령 캠프 도우미로 참여해가지고 막 니들 글 열심히 써라라고 막 이렇게 막 참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청소년 이야기가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게 오히려 청소년 때는 또래 청소년들을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혼날까봐. 약간 무서운 아이들도 있었고 뭔가 내가
다른 아이들 보기에 좀 이상하거나 재수없어 보이진 않을까를 늘 걱정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씩 제 나이보다 늦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정신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청소년기를 돌이켜보면은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말들처럼 너네 때가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미성숙한 어른이지만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가도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그게 약간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건 그렇죠. 요새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돌고 있잖아요. 여성이 뭐 25세 이하로는 뭐 이상으로는 꺾인 나이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아니다. 30대도 뭐 충분히 재밌고 40대 되면 더 재밌다. 50대 여성이 되면 훨씬 재밌다. 이런 얘기를 요새는 반동적으로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10대의 힘듦을 더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영어덜트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성 소설가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성 소설가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떠올려보면 시집 가도 되겠네라고 어르신들은 칭찬의 의미로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약간 너는 어른이 되면 이 집을 떠나야 하고 다른 누군가와 살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약간 구시대적 가치관과 함께 그러면 시집을 못 가면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그 어린 저희 공포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넌 실패자야, 저거 안 하면 실패자야, 약간 그런 독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또 학창 시절을 지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열이 유난히 심한 대치동 8학군 학교를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10대였다면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겠죠. 제가 처음으로 약간 비이성애적 어떤 로맨스의 끌림을 느꼈을 때 든 생각은 제가 10대 때 약간 비속어가 나와서 잘릴 것 같긴 하지만 좆됐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꾸준히 이렇게 살게 될까? 나는 이제 퀴어면 이제 그때는 뭐 퀴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반이라고 했을걸요? 이반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반이 내가 이반이라니 의사 선생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반이라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오히려 영어덜트 문학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 연달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원래 정의 이런 거 내리기가 매우 어렵긴 한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맨날 정의 이런 거만 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년 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저보고 청소년 문학을 하라고 하길래 근데 청소년 문학이 뭔가요? 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거 들춰보고 심지어 그때는 네이버도 잘 동작을 안 할 시기였는데 뭐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뭔가 건전하고 메시지를 주는 약간 이런 교양소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 서울대 가기 위해 읽어야 되는 독서 백선 이런 거는 막 그런 거는 뭐 바람 피우고 불 지르고 뭐 난리도 아닌데 이런 걸 제가 쓴다고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아까 계속한 얘기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시간 여행을 못하니까 그런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무사히 30을 넘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직장이 계시네요?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서 너 그렇게 당신은 아직 그렇게 글러먹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청소년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땡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기에 좋은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이 땡땡이 아닌가 네, 라는 것인데 그거 약간 운동권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런 너 운동권이야? 운동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무엇이 운동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청소년 문학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메일에서도 말씀하셨던 노골적 성애 묘사나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들 같은 걸 좀 쓰지 않으려 했던 것이 이번 태도기도 했지만 꼭 그렇진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에 눈 떠가는 또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청소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이든 주인공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문학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작가가 이 작품을 꼭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척도로 얼마나 청소년 문학인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청소년 문학이다. 출판사 관계자분이 해주신 말인데 청소년 문학은 구매자와 독자가 다른 책입니다. 사서나 부모가 사서 애한테 주는 책이기 때문에 첫머리는 좀 그래도 첫머리나 첫인상은 그것은 이 책을 내고 약간 쏟아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읽힐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과도 상통하지만 적어도 보다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 양육자 내지는 보호자가 이거를 애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소설이 청소년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렇게 소설 속에서 다루지 않는 행위를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은 아직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랄까 아직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조금은 지켜주고 싶은 사람에게 일부러 여기서까지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 속의 세계는 조금 더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출판 편집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아이를 아끼는 양육자들의 마음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당사자성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될 것인가 라는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모두 10대긴 했지만 10대 화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선빵? 질문 한 번만 더. 10대가 아닌 상황에서 10대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무엇이 10대적이고 무엇이 10대적이지 않은가? 아니요, 진짜 약간 사람들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청소년 소설에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한 단어, 담탱이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낡은 말이어가지고 요새 청소년들은 결코 쓰지 않는 말인데 그 오히려 그냥 담임이라고 부른다든지 오히려 그냥 뭐 아무 감정 없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든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소년 소설을 쓰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담탱이가 짱나 너무나 세련되고 청소년들의 말인 줄 알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근데 오히려 그냥 거의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그런 실수가 오히려 적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땐 되게 그럴싸했던 것 같은데 질문을 또 까먹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10대를 네. 그리면서 네, 맞아요. 문제점이 있다. 네. 저는 다른 분의 소설에서 10대인 화자가 나이가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뭐라는 말 아세요? 뭐뭐는 뭐뭐라는 뜻이에요? 라고 무슨 MBC처럼. 밑에 자막 뜨듯이. 그리고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은 역시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주변 작가들하고 공유하는 특성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그러니까 우리의 10대를 그대로 떠올리면서 이것은 사극이다. 요즘 애들은 치마 밑에 체육복 입고 담 넘고 그렇지 않다. 걔네는 활동복 입는다. 걔네 시간표 좀 보고 와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무슨 수능 100점 맞아라 내지는 뭐 그런. 요즘에는 그런 과목 없는데요. 법과사에 그런 거 없는데요. 말하는 순간 이제 약간 꼰대가 되어버린 듯한. 저 사람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에어리어가 아니 밖에 있어. 그런 식으로 최대한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모 고등학교 앞에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학교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애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학생분들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굉장히 수상했겠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무해한 얼굴로 무해한 얼굴이 맞아? 지금의 무해한 얼굴인가요? 화장품을 안 쓰니까 지구는 좀 무해할 수 있겠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최국료 강주룡에서였나 마르타이리에서였나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는 기간하고 실제 쓰는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제 뭐 학교 앞에 앉아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목카페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시도 같은 거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책과 관련하여서 아니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국어 교과서에 여전히 이 작품이 있나 같은 걸 조금씩 체크해보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박완서 선생님 관련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박완서 선생님 작품 옥상 위의 민들레꽃이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그 여자네 집을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었던 TV 프로그램이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에 그 책을 읽읍시다 해서 또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만 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박완서 선생님이 완전 슈스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우와! 라는 느낌이었는데 소설의 신. 네. 20세기 사람 네. 신화. 아니 뭐예요? 같은 시대 사람이면서 티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20세기에 태어나신 우리 모두. 그래서 아니 하지만 나는 교과서에 옥상 잎이 민들레꽃 안 나왔거든. 아 그래요?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밀그든 씨의 사탕가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거는 동화책으로 읽어서. 이해의 선물. 이게 다 개인들이라니까요. 이게 시대로서 1차 교육과정에 다 읽어왔습니다. 아, 저랑 같은 세대시네요. 그러니까 시대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스펙트럼과 개개인의 이게 다 교육 관점에서 봐야 돼요.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었죠? 네. 까먹었다. 박완서 슈퍼스타스. 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그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이 여전히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그런 식의 조사를 해봤던. 네. 고생하셨네요. 요즘 국어도 검정이라 열나 많을 텐데.
그러게요. 요새 그런 게 실렸다는 얘긴 들었어요. 케이팝 가사가 실렸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영도가 실렸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어. 저 주호민 작가님 웹툰이 실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쩔. 제가 국어학원 알바를 해서 아, 이제 그 뭐지 화법과 장문이 아니라 언어와 매체로 바뀌는 거 저 화법과 장문은 뭐예요? 저는 그것도 처음 듣는데. 우리 선택 과목 중에 화법이 있고 장문이 있었어. 아, 고3 선택 과목 중에 화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어의 파생 과목으로 화법반이 있었고 장문반이 있었는데 저는 화법반이었어요. 근데 그게 독서랑 문학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언어와 매체랑 이제 뭐 시기와 뭐 시기로. 이런 걸로 바뀌고 그거랑 추가로 문학이랑 비문학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학원 선생님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아 맞아. 학원 알바를 해야겠다. 다음에 영어덜트 문학을 주시면 학원 알바를 한 3개월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야겠네요.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단편집 읽으면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굳이 문단문학이라고 또 나뉘는 병폐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단형으로 등단하신 분하고 이제 문단이 아닌 곳에서 이제 작품 발표하신 분들이 약간 섞여 있는 앤솔로지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문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데뷔를 하셨고 이제 그런 유형의 장인지 무형의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제 작품을 발표하신 이력이 있는데 두 분 다 그거를 요새는 많이 좀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던전 활동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부대표인가요? 그 직책이? 네, 부대표.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부대표입니다. 부대표직도 맡고 계시고 좀 약간 바운더리를 넓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또 문단의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넓힌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그 정의의 순간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굳이 문단에서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두 분 다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불러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른바 말하는 그 3대 문예지? 저희 때는 3대였는데 뭐 아무튼 창작가 비평, 문학 동네 하나는 뭐 문학가사에 뭐 이런 데서 안 불러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글을 쓰고 싶으면은 다른 어딘가를 찾아서 지면을 알아서 찾아가는 수밖에. 소란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최근에야 제가 단행본을 여러 권 연달아 내면서 조금 드디어 일한 만큼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했는데 2015년에 문예지 신인상으로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횟수로 3년 정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처럼 떠받들어 왔던 글팀 때부터 약간 등단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문단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신앙이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나를 딱히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예뻐해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약간은 뒤늦은 감이 있게 난 이제 어떡하라고 라는 느낌이 드는 시기에 그래서 뭐랄까 문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단행본을 빨리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장편 소설을 썼었던 것 같고 저 같은 시기를 보냈거나 보내게 될 신인 작가분들에게도 단행본을 빨리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던전 활동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고 문단이라는 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등단 제도가 있어야 문단도 생긴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럴 바에야 어차피 출판 시장이 있고 문단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작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 책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다 작가들의 연대체가 되어야 맞지 않나?
그 사미 언니가 하고 있는 활동처럼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 등단 제도가 먼저 해체됐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조금씩 왜 이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조금씩 존재감이 흐려져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어떤 문단문학과 문단문학이 아닌 것의 경계도 조금씩 흐려져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운동의 일환으로는 이제 저자 소개에 등단 매체를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그 과학 제가 늘 이걸 얘기할 때마다 순서가 헷갈리는데 한국 과학 소설 한국 네, 과학 대충 소설 말하시면 알을게요. 네. 활동도 어쨌든 이런 등단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작가를 보호하는 한 겹의 뭐 안전망 같은 생각이라는. 저희는 사실 일종의 한국 과학 소설 작가 연대로서 일종의 노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겪지 않고 이제 그냥 따로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내신 작가분들의 경우 믿기지 않게도 저는 10년 전부터 등단이라고 하는 건 운전면허증이다. 네가 드라이브를 이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를 뽑아주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꼴랑 어디에서 상을 탄 적이 있다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원고료를 갈라치게 하려는 출판사가 있고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란 이유로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챙기자라는 일념하에 이제 계약서의 독소 조항과 그런 출판사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뭐 내지는 에이전시 같은 데서 이제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문단이라는 곳이 작가들이 모일 수 있고 사상을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이제는 그 창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약간 독이 되어버리고 있는 시점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조심스러운 게 남이 그래도 너는 등단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그 상을 타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 이름이 있는 개간지에 글을 실어본 게 진짜 5년 후인가 6년 후인가 아무튼 까마득히 먼 후였어요. 신인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문단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쵸. 너무나 큰 풀이다. 죽기 전에는 나가지 않고 죽은 후로도 이제 문학관이 생기고 약간 거장으로 추모받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의 업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그러니까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시장인데 다 같이 힘든 사회에서 꼭 이렇게 문단과 문단 아닌 편을 갈라쳐야 하겠습니까 선생님들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은 한국무당 이대로 괜찮은가를 듣고 계시나요? 하지만 등단의 유일하게 좋은 점은 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상금이 매우 큰 힘이 되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등단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MP3 받듯이 상금은 중요한 거니까요. 무력은 그렇죠.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몇 분 벌써 그렇게 됐네. 저희 이 수만큼 와 계심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 혹시 다 읽고 오셨죠? 책 다 읽고 오신 거죠? 진짜 읽고 나서 혹시 어떤 생각으로 북토크에 오시게 되셨나요? 북토크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예습을 한 거죠. 그 먼저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왜였을까요? 일단 그 표지가 예뻐서 뭔가 방울토마토가 그냥 뭐 그런 어떤 감각에 목마른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적절한 표현을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글을 이렇게 모여서 써주셔가지고 청소년은 아니지만 읽어도 민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팬심으로
구입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소중한 고객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학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게 하나의 또 장벽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모두 해리포터를 읽었고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청소년 문학이라고 일단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뭔가 자기를 좀 유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퀴어 문학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퀴어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저는 퀴어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굿신굿신 하면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또 장벽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작가분들은 매일매일 뭔가 어떤 분들은 또 매일매일 내가 쓰는 분량만큼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고 들어서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어디 뭐 회사에 간다던가 뭔가 하고 나서 집에 오는 순간 뭔가 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뭔가 다 소진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글을 쓰는 거가 뭔가 번아웃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뭔가 루틴이나 본인만의 방법이 뭔가 있으신지요? 트위터를 결론부터 말하면은 트위터를 줄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를 매일 쓰자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원고지 5매를 쓴다, A4 한 장 반을 쓴다라고 만막한데 너 트윗 7개만 덜 해라 라고 하면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산소랑 똑같이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만 더 그러고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만난 보상을 주고 그랬으면 보상이 오는구나 약간 이렇게 몸에게 강제학습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을 핑계로 모든 집안일을 저는 되게 심하게 모든 집안일을 갖다 버린 게 일단 방은 굉장히 좁아가지고 뭔가 어지를 공간도 없고요. 아침은 이제 아침 그 선식 같은 대용식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사주는 밥 먹고 저녁은 회사 근처 서브웨이 먹고 그러면은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라고 해봤자 물컵 정도만 하니까 오히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면서 거기에 아이, 동거인 혹은 반려동물까지 타인과 타 생명을 돌보면서 식물을 포함하여 쓰시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던전 운영진으로 가끔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 말고는 글만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상태를 전업 작가라고 하지 않고 실업 작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많이 몰랐다. 네, 그 직업을 구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 글 쓰는 건 어쨌든 해야 되니까 직업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 작가 상태다라고 그 농반 진반으로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이 실업 작가 상태에서 글을 작업 몰입기에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작업 몰입기가 아닐 때는 전혀 쓰지 않아요. 저는 그 작업 몰입기에는 일단 스팀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고 배틀넷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고 이것을 정신적 삭발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글만 쓰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글 쓰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글 쓰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글 쓰고 자고 일어나서 글 쓰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면서 써요. 그러다가 한 하루 이틀 또 그 정신줄 놓고 놀다가 다시 작업 몰입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어떻게든 마감을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생활인데, 네, 요새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뭐 하시나요? 네, 수영 다닙니다. 조만간에 학원 알바를 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학원 알바를 하시면은
일기를 열심히 써주세요. 저도 좀 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창작하시는 분들은 뭐 다 다르시겠죠. 뭐 꾸준히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몰아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저는 제가 너무 강렬하게 이입할 것 같은 폭력의 이야기라던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안 보게 되고 너무 이입하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영화를 꼭 봐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의 폭력이 있다, 이런 세계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그걸 안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설을 쓸 때나 어떤 이야기를 창조할 때 그것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시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너무 이입해도 안 보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도 사실 안 보게 돼서 그렇다고 평균치 얘기가 꼭 재미있거나 아니면은 잘 읽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구에게 가닿을 것인가, 누가 이 이야기에 접속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엔솔로지의 경우는 대상 독자가 사실 정해져 있고요. 누구한테 닿았으면 좋겠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 세계 인구에게 닿아서 다국어 출판도 하는 것이지만 흘러 다니다가 사실 저도 많은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 한 사람한테 쓰는 걸 빼고 저희 엄마 빼고 그냥 다 보면 좋겠어요. 작가님 어떠셨나요? 저는 그걸 처음에 쓰기 전에 의식한다기보다 쓰고 나서 약간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쓸 때는 이거 너무 얘기 조금 해서 누가 좋아하실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쓰고 나서야 약간 독서 블로그나 인스타 리뷰를 쓰시는 분들은 약간 자기가 어떤 독자라는 걸 어느 정도는 밝히시거든요. 나는 뭐 기혼 여성 독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남자가 봤는데도 재밌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집단인데 이게 재밌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쓰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리뷰를 봐야만 어디 닿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맞아요. 실제로 목적한 곳에 날아갔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북토크까지 와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님들이 자기 작품이 어디 닿았는지 확인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더라도라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리고 무엇이 자리가 아닌가. 무엇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야 네, 참 정의가 어렵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고 이 대감염병의 시대에도 이렇게 용감무쌍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오늘 자리는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셨는데 안 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독자분들이 차마 공개된 자리에서 하지 못하실 말이라면 이따가 저한테 귓속말로 와서 오프라인형 DM인가요? 팔로우 안 해도 할 수 있는 DM. 쌍욕을 하시더라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네, 오늘 자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래도 명색이 책방이라서 책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책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 분들한테 사인 받고 싶으시면 혹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